자, 9번 업무 범위 정리 좀 하고 갈게요. 자, 기본적으로 교육공개사 종별에 따른 지역으로 나타나는 것은 중개인만 사무소 소재지 시도죠. 물론 중개인이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가입하고 이를 이용해서 중개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공개된 관할구역 외의 것도 할 수 있다. 즉 공개된 것은 전국을 할 수 있는데 공개 안 된 것은 시도밖에 못하죠. 다른 말로 중개인이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가입한다고 해서 업무 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되는 것은 아니다. 물론 중개인이 공인중개사는 기업공개사하고 사무소를 공동으로 쓴다 하더라도 또 중개인이 소속 공개사를 고용인으로 둔다 하더라도 업무 지역은 사무소 소재지 시도입니다. 중개인 말고 모든 기업공개사, 법인인 기업공개사든 공인중개사는 기업공개사든 특수법인이든 분사무소든 업무 지역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으니까 제한을 안 한다. 전국으로 합니다. 또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는 우리 법에 규정이 없다. 규정이 없으니까 제한을 안 하죠. 어떤 기업공개사로도 차별 없이 어떤 중개 대상물이라도 할 수 있다. 겸업하거나 겸직하는 부분에서는 개인인 기업공개사는 겸업에 관한 규정이 없다. 규정이 없으니까 기본적으로 겸업할 수 있다. 그죠? 다만 법인인 기업공개사는 14조에서 규정된 업무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기업공개사가 중개업할 수 있고 겸업할 수 있는 업무가 첫 번째가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 관리 등 부동산 관리 등을 할 수 있다. 임대 관리를 할 수 있지 임대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죠? 물론 대상은 상업용 건축물 그리고 주택만이에요. 두 번째가 부동산의 이용, 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즉 부동산 컨설팅 할 수 있다. 세 번째, 중개업에 관한 경영기법이나 경영정보 제공할 수 있는데 핵심은 기업공개사만을 대상으로 할 수 있어요. 중개업에 관한 경영기법이나 경영정보 제공할 수 있지 부동산 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 즉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은 할 수 없다는 거 꼭 같이 보시고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 대행할 수 있다. 토지 분양 대행은 할 수 없죠.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으로서 이사업체, 도비업체 소개할 수 있어요. 핵심은 이사업체, 도비업체 소개 알선을 할 수 있지 자기가 이사업, 도배업을 운영할 수는 없다. 마지막으로 경매, 공매 물건의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 매수신청 대리, 입찰 신청 대리할 수 있는데 이 중에서 오로지 경매 부동산에 대한 매수신청 대리, 입찰 신청 대리하고자 할 때만 대부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에 등록하고 그 감독을 받는다. 그러면은 이 법인인 기업공개사 겸업할 수 있는 업무는 원칙적으로 개인인 기업공개사도 할 수 있다 그랬죠. 다만 중개인은 마지막에 있는 경매 공매하는 부분은 중개인은 할 수 없다. 나머지 5개는 모든 기업공개사 할 수 있죠. 또 겸업할 수 있는 업무 6개는 중개업 아닙니다. 중개업이 아니라는 말은 겸업할 수 있는 업무는 법정 보수를 적용하지 않는다. 우리가 특수법인이라는데 법에서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중개업 할 수 있는 법인을 말한다. 겸업할 수 있는 업무는 중개업 아니니까 특수법인은 이 겸업할 수 있는 업무 6개 할 수 없습니다. 겸업 규정을 위반하면은 우리 상대 취소에 공정위 3회 정보거래는 겸업하고 요거 위반하면은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자, 9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법인인 기업공개사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닌 것. 이사업체 소개할 수 있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분양신고 대상이 아닌 상가 분양등, 상가 분양등 할 수 있는데 어떤 거는 할 수 있고 어떤 거는 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으니까 분양신고 대상이든 아니든 상가 분양등 할 수 있고 부동산의 거래에 관한 상담, 부동산의 이용, 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컨설팅 할 수 있죠. 기업공개사를 대상으로 하는 부동산 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 이 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라는 게 협회의 고유무에 나오는 것으로서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설치 운영한다 이 말이에요. 기업공개사를 대상으로 하는 중개업에 관한 경영기법이나 경영정보 제공할 수 있지 부동산 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는 할 수 없죠.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아닌 주택의 임대관리, 물론 주택도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든 아니든 주택 임대관리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사무소 잘 보는데 게시해야 되는 것. 자, 게시해야 되는 게 공인중개사 자격증,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 그 다음에 보정 설정 서류, 보수율표 게시하죠. 자, 여기에서
자격증하고 등록증은 원본이에요. 물론 자격증은 기업공개사 자격증뿐만이 아니고 소속공개사 자격증 원본도 포함한다. 물론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다. 지금까지 주로 틀리게 나온 게 실무교육받은 확인서, 이게 주로 틀리게 나왔고, 사업자 등록증이라고 틀리게 2번 나왔어요. 자, 10번 보겠습니다. 자, 기업공개사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당해 중개사무소 안에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된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 중개사무소 등록증 원본, 물론 법인인 기업공개사 분사무소의 경우는 분사무소 설치 필증이 아니고 설치 확인서로 이름이 바뀌어져. 그죠? 설치 확인서 원본을 말한다. 물론 분사무소는 설치 확인서 원본만 게시하면 되지 등록증 사본을 같이 게시해야 된다. 이런 규정은 없어요. 실무교육 이수 확인증 게시해야 될 의무가 아니죠. 중개보수 실비율 및 한도액표, 그 다음에 기업공개사 및 소속공개사의 공개사 자격증 원본,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다. 물론 게시 위반하면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중에서 문등표 휴게사보자 100만 원 이하 중에서 30만 원짜리 해당합니다. 오른쪽에 보증 설정 증명하는 서류도 게시해야 되죠. 자, 표시 광고 정리 좀 하고 갈게요. 기업공개사 아닌 자는 표시 광고할 수 없다. 표시 광고하고 관련된 부분은 올해 문제가 꼭 나올 거예요. 나온 김에 지금 제가 1회 푸는 게 좋습니까? 그냥 문제만 쭉 풀고 빨리 맞히는 게 좋습니까? 문제만 풀까요? 이래 하는 게 들은 거 또 듣고 또 듣고, 그러니까 2차 과목은 암기 과목이니까 여러분들 공부하는 거 지금부터 공부해도 된다 그랬어요.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한 거 또 하고 또 하고 그대로 쭉 나올 거예요. 물론 하루에 전 과정을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반 정도는 이렇게 하고 반 정도는 문제만 풀고 그 다음 주에 할 때는 그 문제만 푸는 부분을 먼저 시작하면서 그거 좀 구체적으로 하고 나머지는 문제만 풀고 국토교통부에서 공식적으로 나왔어요. 상대평가한다는 말이 나왔죠. 언제부터 하겠다는 말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상대평가하면은 아무래도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 가지고 문제가 조금 어렵게 나온다는 것을 예상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거로서는 이 지문이 굉장히 긴 거예요. 실제로 나온 것보다는 조금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어려운 거를 대비를 좀 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다음 주에 중개사법 특강이 있죠. 백선. 그거는 백선 할 때는 제가 작년까지는 어떻게 했느냐면은 백선 100문제를 전부 다가 옳은 것을 찾아라. 옳은 것을 찾아라는 말은 틀린 게 다 틀렸다 이 말이죠. 그런데 지문을 오지선다형으로만 한 게 아니고 어떤 거는 지문이 8개, 9개 들어요. 그거를 100문제를 하니까 문제를 풀고 난 뒤에 멘붕입니다. 제가 하고 나면 엄청나게 욕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걸 가지고 혼자서는 하루 만에 절대 못 풀어요. 그걸 한두 번 꼼꼼하게 본 사람은 작년에 그거 봐가지고 하나 틀렸다고 하는 사람 몇 명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절대 안 그러기로 했어요. 너무 욕을 많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오지선다형으로만 합니다. 너무 옳은 것을 찾아라 하니까 식상하니까 간간히 틀린 것을 찾아라 하는 것도 좀 들어갔어요. 그럼 틀린 것을 찾아라 하면은 맞는 게 4개가 있죠. 그죠? 그거 할 때는 지문은 그렇게 하더라도 이게 틀리게 나오면 요거를 조심해야 된다. 이런 것들 다 말씀을 드리고 할 거예요. 그런데 오지선다형 하니까 넣어야 되는 지문을 못 넣는 것도 있죠. 못 넣는 거는 밑에 박스로 별도로 넣어놨어요. 그거는 해설 부분에서는 같이 넣어놨으니까 그거는 개별적으로 복습을 하면서 풀어보시면 돼요. 틀리게 나올 수 있는 지문은 그 안에 다 넣어놨습니다. 틀리게 나올 수 있는 지문은 다 넣어놨어요. 어제 수업을 할 때도 특강 들었을 때하고 안 들었을 때하고 들으신 분, 안 들으신 분 점수 차이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났어요. 차이가 많이 나니까 똑같은 비슷하게 점수가 나왔는데 특강 듣고 난 뒤에 점수 차이가 많이 나니까 안 한 사람, 특강 안 들은 사람이 야 이거 들어야 되는데 이건 못 들었다고 굉장히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처음에 공부한 것보다 시험치기에 임박해서 공부하는 게 시험 칠 때 기억이 더 나죠.
틀리게 나올 수 있는 지문들은 여러분들이 지문 중에서 조심해야 되는 것들은 그 안에 다 넣어놨어요. 자, 근데 특강이 우리 그 명절 되기 바로 앞에 토요일이죠. 토요일날 어디 뭐 벌써 하는 사람은 없죠, 그죠? 명절이라고 못 듣는다 이런 변명은 하지 마세요. 자, 표시 광고. 기업 공개사 아닌 자는 표시 광고할 수 없다. 기업 공개사 아닌 자가 표시 광고하면은 1년에 1전이죠. 기업 공개사가 표시 광고할 때 꼭 들어가야 되는 게 중개사무소 명칭, 소재지, 연락처, 기업 공개사 성명뿐만이 아니고 등록번호도 같이 들어가야 되죠. 조심해야 되는 게 사무소 5개 광고물에는 성명이 들어가야 되지 연락처 들어가는 거 아니죠. 등록번호가 들어가야 되는 것도 아니다. 물론 표시 광고할 때 중개 보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서는 안 된다. 인터넷을 이용해서 표시 광고할 때 요 5개뿐만이 아니고 소재지, 면적, 가격 이런 것들도 같이 들어가야 돼요. 기업공개사 위반하면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자, 기업공개사는 부당한 표시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미끼 광고, 과장 광고,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광고 하지 마라. 요거 위반하면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그러면은 기업공개사 아닌 자가 표시 광고했다. 기업공개사가 부당한 표시 광고했다. 어느 게 거래지에서 결한 행위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죠, 그죠? 거래지에서 결한 행위로 들어가는 것은 금지행위로만 규정되어 있고 전부 다 3년에 3천만 들어가요. 1년에 1천이나 과태료는 거래지에서 결한 행위 안 들어갑니다. 그럼 이 부당한 표시 광고하는지를 모니터링 할 수 있다. 국장이 할 수 있죠. 자, 국장이 모니터링 해가지고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어떤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데 합당한 사유 없이 조치를 안 하면은 국장이 주는 거예요. 국장이 주는 것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뭐 지정을 취소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죠. 형벌 줄 수도 없죠. 과태료예요. 국장이 주는 과태료 얼마 이하다? 500만 원 이하입니다. 자, 모니터링 하는 것을 누구에게 위탁할 수 있죠. 위탁 기간은 굳이 아니어도 되지만은 한국부동산원은 모니터링 위탁 기간은 아니다 하는 정도만 보세요. 자, 모니터링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기본 모니터링, 수시 모니터링. 그럼 기본 모니터링은 분기별로 하는 겁니다. 수시 모니터링은 필요할 때 하는 거예요. 필요할 때 하는 게 더 중요하죠. 그러니까 기본 모니터링은 분기가 끝나고 30일 이내 국장에게 제출한다. 수시 모니터링은 15일 이내. 자, 국장이 제출을 받았어요. 국장이 제출을 받아서 국장이 시도의사 또는 등록과장에게 조사 조치라고 요구한다. 그러면 시도의사 등록과장은 국장에게 요구를 받았으니까 조사 조치해가지고 국장에게 제출하겠죠. 요거 10일 이내입니다. 자, 11번 보겠습니다.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기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하면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닌 자 맞고, 기업공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표시 광고를 하려는 경우 중개보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서는 안 된다. 위반하면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맞죠? 소속공개사 아니라는 것 조심하시고, 자, 기업공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인터넷을 이용해서 표시 광고를 하려는 경우 중개대상물의 소재지, 면적, 가격 등에 관한 사항도 함께 명시해야 된다. 맞고요. 기업공개사는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실제로 거래를 할 수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 등 부당한 표시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한마디로 미끼 광고죠. 크게 부당한 표시 광고라고 표현했어요. 위반하면은 부동산 거래지에서 결한 행위에 해당한다. 요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죠. 결한 행위 안 들어가죠. 국장은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와 부당 표시 광고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할 수 있다. 이게 핵심이에요. 자, 인장 등록 정략이에요. 중개무할 때 어떤 도장을 쓰겠다 하는 게 인장 등록이다. 중개보조는 중개무 못하죠. 그래서 인장 등록 의무자는 기업공개사와 소속공개사 업무 개시 전까지 인장 등록합니다. 물론 소속공개사는 고용신고할 때 인장 등록할 수 있고, 소속공개사는 기업공개사는 등록 신청할 때 인장 등록할 수 있고, 소속공개사는 고용신고할 때 인장 등록할 수 있다. 어떤 인장을 등록하느냐? 법인인 기업공개사는 법인 인장을 등록합니다. 조심해야 되는 게 법인의 대표자 인장 등록하는 것 아니죠. 그죠? 개인은 주민등록표 등에 나타난 자기 성명이 기재된 7mm 이상 30mm 이내의 인장을 등록합니다.
자, 인장 등록하는 방법은 법인은 인장 등록 인감 증명서 제출로 가름한다. 개인은 인장 등록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절대 법인은 인장 등록 신고서 안 들어갑니다. 즉 법인은 인장 등록 신고서에 인감 증명서를 첨부해야 된다. 이러면 틀렸다 이 말이죠. 자, 자주 나오는 중요한 부분인데, 자, 법인은 법인 인장 등록한다 그랬어요. 법인은 법인 인장 등록을 합니다. 법인은 분사무소 인장 등록, 주사무소 소재지 시군구청장이 하죠. 분사무소도 법인입니다. 법인이니까 법인 인장 등록하는 게 원칙이죠. 그런데 때로는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하기로도 한다. 그럼 분사무소는 법인 인장 등록해도 되고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해도 되죠. 그러면은 분사무소는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하여야 한답니까? 할 수 있답니까? 할 수 있다. 이게 맞는 지문으로 나오든 틀리는 지문으로 나오든 인장 등록에서는 제일 많이 나온 지문이에요. 그럼 거꾸로 분사무소는 법인 인장 등록할 수 있다 해도 맞는 말이죠. 그죠? 조심해야 되는 게 법인은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하면은 맞다 틀렸다. 법인은 무조건 법인 인장 등록해야 되죠. 중요한 숫자는 나오는데 공무원이 하는 거는 7일, 기업공개사는 10일이 원칙이죠. 예외적으로 7일 하는 거 두 개가 있죠. 인장 변경 등록, 또 하나가 전속중개계약 체결할 때 정보 공개 7일이에요. 이거 중요합니다. 그죠? 물론 기업공개사가 인장 변경 등록할 때는 등록증에 도장을 찍어야 되니까 등록증 원본을 첨부해야 된다. 인장 등록하지 않거나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했다. 인이니까 업무정지의 미인이 자격정지의 이소인 할 때 인 위반하면은 기업공개사 위반하면 업무정지, 소속공개사 위반하면 자격정지 둘 다가 3개월짜리예요. 12번에 자, 다음 중 인장 등록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공인중개사는 기업공개사와 소속공개사는 주민등록표 등에 나타난 성명이 기재된 7mm 이상 30mm 이내 인장을 등록해야 된다. 맞고, 공인중개사는 기업공개사의 인장 등록 방법은 인장 등록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맞죠? 법인의 분사무소에서 상업등기 규칙에 따른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등록하여야 한다. 아니라는 것 조심하시고, 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으로부터 10일 이내 변경 등록해야 된다. 틀렸죠, 그죠? 예외적인 숫자 7일이에요. 소속 공개사는 고용신고할 때 인장 등록할 수 있다. 맞습니다. 자, 사무소 이전 정리 좀 할게요. 자, 사무소 이전 신고는 이전 후, 요거는 예외적인 숫자가 아니죠. 원칙 그대로 10일 이내 이전 후의 등록 과정에 신고합니다. 이전 신고받은 등록 과정은 원칙은 등록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등록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하는 말은 자기 등록증은 반납해야 되죠. 또 그래서 사무소 이전 신고할 때 사무소 이전 신고서에 달라지는 서류인 사무소 확보 서류하고 등록증 첨부합니다. 자, 원칙은 등록증을 재교부해야 되는데 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오로지 동일 등록 관청 내에서 이전했을 때 이럴 때는 등록증의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할 수 있다. 그러면은 등록 과정을 달리해서 이전하면은 무조건 등록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그랬죠. 자, A시군구에서 B시군구로 사무소 이전했어요. 사무소 이전 신고받은 이전 후의 등록 과정은 종전의 등록 관청에게 서류 송부할 것을 요청한다. 그러면 송부하는데 공무원들끼리 하는 거는 구체적인 숫자가 안 나온다 그랬죠. 지체 없이 송부합니다. A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보내면 되죠. 맨 처음에 사실사자 서류 받았죠. 등록 서류. A시군구청에 등록해 줬죠. 등록이라는 사전적인 의미는 공적인 장부에 기재한다. 기재된 공적인 장부 등록 대장이 있습니다. 행정처분상 보내는데 최근 몇 년이니까? 최근 1년이네. 틀리게 나오면 3년이라 나올 거예요. 또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라면 그 관련 서류도 같이 보낸다. 그러면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라는 말은 아직 행정처분이 안 됐죠. 그죠? 관련 서류를 같이 보낸다. 서류가 있어야지 행정처분하겠죠. 이럴 때 행정처분은 이전 후의 등록관청이 이를 행한다. 자, A의 주사무소가 없고 B의 분사무소가 C분사무소로 사무소 이전했다. 신고는 A에게 하죠. 그죠? 그럼 A는 B에게, A는 C에게 통보만 하면 여기서는 서류 송부할 것을 요청한다. 이런 말은 없어요. 사무소 이전 신고 받았다. 기업공개사 한 명 늘어났죠.
사람이 늘어났으니까 등록과정은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 통보합니다. 위반하면은 문둥표 휴게 사보자 100만 원 이하 중에서 30만 원짜리죠. 자, 13번에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사무소를 둔 개업공개사가 2021년 3월 21일 중개사무소를 포항시 남구로 이전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21년 3월 10일 날 신고했다. 이거는 되죠. 이전 후 10일 이내 포항시장에게 사무소 이전 신고했다. 자, 포항시 남구에 들어갔습니다. 포항시 안에 남구가 있죠. 등록과정은 누굽니까? 남구청장이죠. 그러니까 포항시장에게 신고하는 게 아니고 남구청장에게 신고해야 되죠. 이번에 이전 후의 등록과정은 중개사무소 등록증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할 수 있다. 동일 등록관청 내에서 이전한 거 아니죠. 이럴 때는 무조건 등록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답니다. 자, 사무소 이전 신고하는 경우 종로구 조례에 따른 수수료 납부해야 된다. 이전 신고는 포항시 남구청장이 하죠, 그죠? 그럼 원래가 남구 조례에 따른 수수료 내야 되는데 포항광역시란 말이 없으니까 이 남구는 자치구는 아닙니다. 조례가 없습니다. 조례는 포항시 조례에 따른 수수료 내야 되죠. 자, 이전 전의 등록관청이 이전 후의 등록관청에 송부하는 서류에는 최근 3년 이내 행정처분상도 포함된다. 3년 이내가 아니고 최근 1년 이내입니다. 현재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라면은 관련 서류도 함께 송부해야 되고 이전 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개업공개서에 대한 행정처분은 남구청장이 행한다. 이전 후의 등록관청이 행한다. 요거는 맞네요. 자, 부동산 거래지에서 결한 행위 볼게요. 자, 부동산 거래지에서 결한 행위가 우리 금징인 중에서 기업공개사 등을 대상으로 한 3년에 3천짜리 중에서 부당단체 요거 있죠. 자,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시세에 영향을 주거나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 그다음에 단체를 구성해서 특정 중개 대상물의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은 외의자와의 공동 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자, 이거 또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3년에 3천짜리 업무 방해죄죠. 이 업무 방해죄 이거는 굳이 위헌로 가지 말고 한마디로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키는 행위입니까? 하락시키는 행위입니까? 상승시키는 행위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얼마 이상으로 얼마 이하로 이런 것들 기억을 잘 하세요. 자, 그럼 이 교란행위 신고센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설치할 수 있는데 위탁하는 데가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할 수 있죠. 그러면은 한국부동산에 누가 신고를 했어요. 그러면은 한국부동산원에서는 시도지사 그리고 등록관청에게 조사 조치를 갑니다. 신고센터에서 바로 시도지사나 등록관청에게 조사 조치해라 그래요. 그러면은 시도지사나 등록관청 신고센터로부터 요구를 받았으니까 신고센터에 제출을 해야 되겠죠. 요거 10일 이내. 신고센터는 국장에게 제출한다. 요거는 매월 10일까지. 자, 그런데 신고센터에서 어떤 것을 신고를 받았어요. 신고 안 받은 거나 마찬가지인 게 있어요. 명백히 거짓이더라. 신고 안 받은 거나 마찬가지죠. 어떤 것을 추가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 제출 안 하더라. 신고 안 받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또 별도의 자료나 별도의 증거 자료 없이 앞에 또 신고했다. 신고 안 받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처리가 종결된 거 신고했다. 신고 안 받은 거나 마찬가지죠. 그럼 이거는 신고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종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고 신고센터에서 종결할 수 있다. 이렇죠. 자, 14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부동산 거래지에서 교란 행위 및 신고센터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 거래지에서 교란 행위를 한 자를 신고하면 포상금 받을 수 있다. 자,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포상금은 기본적으로 형벌의 대상이어야 돼요. 그 원래 있는 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무등록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 등록한 자 3년에 3천, 등록증이나 자격증을 대여 양도하거나 대여 양수받은 자 1년에 1천 요리 있었는데 지금 추가되죠. 개업공개사 아닌 자가 표시 광고한 겁니까? 개업공개사가 부당한 표시 광고한 겁니까? 쉽게 이야기하면은 포상금은 형벌의 대상이어야 돼요. 개업공개사 아닌 자가 위반하면은 1년 1천이죠.
기업공개사 부동산 표시 광고하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죠. 형벌의 대상이다 하는 걸 보면은 기업공개사 아닌 자가 표시 광고했다. 이거 추가됐고 부동산 거래지서 교란행위 보상금이 추가됐어요. 이번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동산 거래지서 교란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부동산 거래지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국장이 할 수 있다. 자, 신고센터 위탁받은 한국부동산원은 제출받은 신고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에 자체적으로 접수된 신고사항의 처리를 종결할 수 있다.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고 종결할 수 있습니다.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 등은 신속하게 조사 및 조치를 완료하고 완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결과를 신고센터에 통보해야 된다. 그런데 아까 모니터링 하는 것은 모니터링 기관에서 국장에게 제출합니다. 국장이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에게 조사 조치를 한다. 그러면은 시도지사나 등록관청 국장에게 요구를 받았기 때문에 국장에게 제출하고 끝나죠. 요거 10일 이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신고센터에게 시도지사가 또는 등록관청이 조사 조치를 요구받았다. 그럼 신고센터에 먼저 가야 되죠. 요거 10일 이내. 그럼 신고센터는 국장에 또 제출해요. 그러니까 그게 5번에 신고센터는 매월 10일까지 직전달에 신고사항 접수 및 처리 결과 등을 국장에 제출한다. 처음에 가는 것은 10일 이내. 그러니까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에 하는 것은 10일 이내죠. 그리고 신고센터에서 국장에 가는 것은 매월 10일까지. 자, 보증 설정 정리 좀 하고 갈게요. 자, 기업공개사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나 과실로 어린이 재산상 손실이 발생했다. 기업공개사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그죠? 기업공개사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으면 손해배상 책임이 없죠.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어린이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 이것도 기업공개사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 책임을 담보하기 위해서 보증 설정하는데 보증 설정은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제일 중요한 게 보증 설정하는 시기입니다. 자, 등록 신청할 때 원래는 입법 예고를 할 때 등록 신청할 때 사실사자 서류가 들어가라고 하면서 어차피 보증 설정 서류가 들어가야 되니까 등록 신청할 때 보증 설정 서류가 들어가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법을 만들다 보니까 보증 설정하려면은 등록 번호가 있어야 돼요. 등록 신청하는 상태에서는 등록 번호가 없죠. 그래서 법을 만들 때는 등록 신청할 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업무 개시 전까지 보증 설정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분사무소도 보증 설정해야 되죠. 그럼 분사무소는 주사무소 등록번호로 보증 설정합니다. 그럼 분사무소를 설치한다는 말은 주사무소가 있고 등록번호가 있죠. 그럼 보증 설정할 수 있죠. 그럼 보증 설정할 수 있으면 지금 해야 되지 나중에 하는 거 아니죠. 분사무소는 절대 업무 개시 전까지 보증 설정하는 게 아니고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보증 설정 서류가 같이 들어가야 돼요. 보증에서 하나가 중요한 게 또 있어요. 매수인정 대리 등록할 때 매수인정 대리 등록하는 것은 공인중개사법 입법 예고를 한 걸 가지고 그대로 빼겼어요. 입법 예고를 할 때는 보증 설정 서류가 들어가는 그랬죠. 그래서 매수 신청 대리 등록할 때는 보증 설정 서류가 들어갑니다. 절대 업무 개시 전까지 하는 거 아니죠. 다른 말로 보증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의 요건은 아니죠. 보증은 매수인정 대리 등록의 요건에는 해당합니다. 세 개 중에 지문 하나 이상은 반드시 나와요. 자, 등록관청은 등록증 교부해 주기 전에 보증 설정의 것을 확인하고 지체유지 등록증을 교부해 줘야 된다. 보증 설정하는 방법이 세 개가 있죠.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해야 되는데 세 개 중에 하나만 하면 되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증 설정은 금액 중요합니다. 법인 2억 원 이상, 분사무소는 분사무소당 1억 원 이상, 공인중개사, 기업공개사, 중개인 1억 원 이상이죠. 구분해야 되는 게 지역농업협동조합 보증 설정해야 되죠. 보증은 등록 요건 아닙니다. 그죠? 지역농업협동조합은 특수법인으로서 1,000만 원 이상이에요. 그런데 아까 법인의 등록 요건에서 상법상 회사이거나 협동조합, 이 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입니다. 요거는 법인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2억 원 이상.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은 2억 원 이상.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은 1,000만 원 이상 구분하시고. 자, 기업공개사 보증 설정해가지고 등록관청에 직접 신고하는 게 원칙이지만
보증기관에서 등록가치에 직접 통보했다. 기업공개사는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보증이 나왔을 때 틀린 지문으로 나오면 굉장히 골치 아픈 게 보증의 변경이에요. 이거는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풀면은 틀린 지문이라도 맞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래 보지 말고 앞에 만료가 나와야 뒤에 만료가 나온다. 이것만 생각하세요. 만료가 안 나오면 만료가 나오면 안 돼요. 보증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한 기업공개사로서 보증기간에 만료가 됐을 때는 만료일까지 다시 보증을 설정한다. 물론 만료일로부터 며칠 이내 이런 말이 들어가면 안 되죠. 보증을 설정한 기업공개사가 보증을 변경하려는 경우 만료가 안 나왔죠. 뒤에 만료가 나오면 안 되죠. 이미 설정한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다시 보증을 설정합니다. 자, 거래계약이 체결됐을 때 교부하는 서류가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 교부할 때 보증 설정 서류 사본도 같이 교부하죠. 그냥 교부하는 게 아니고 어떤 상황을 설명하면서, 즉 보증기관 및 그 소재지, 보증금액, 보증기간을 설명하면서 보증 설정 서류 사본을 교부하거나 전자문서를 제공해야 된다. 요거 위반하면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문등표 휴게사 보호자 위반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죠. 구분해야 되는 게 보증 설정 안 하고 중개업하면은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요거 별도로 받으세요. 기업공개사 물어줘야 되는 금액은 어린이 손해 전액을 다 물어줘야 되지 보증 설정 금액 한도 내에서만 물어주는 것은 아니다. 그죠? 어린이 보증기관에 손해배상 청구할 때 기업공개사가 잘못했다는 명확한 서류가 들어갑니다. 어린이하고 기업공개사 간의 손해배상 합의서 아니면 판결문이나 이에 준하는 서류가 들어가지 손해배상 청구할 때 보증 설정 서류가 첨부되는 것은 아니다.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보증기관에서 손해배상하면 보증이 없어집니다. 다시 보증 설정해야 되죠. 보증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한 자는 15일 이내 다시 보증을 설정합니다. 공탁한 자 마찬가지로 15일 이내 부족분을 보존해야 된다. 요 15일이 지문에 너무 주로 틀린 숫자로 주로 나왔어요. 하나 더 봐야 되는 게 보증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한 자는 부족분을 보존해야 된다. 요래 연결하면 안 되죠. 보증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한 자는 다시 보증을 설정하고 공탁한 자는 부족분을 보존해야 된다. 자, 15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기업공개사 보증 설정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공인중개사 기업공개사는 1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하고 등록가치에 신고해야 된다. 1억 원 이상 맞고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라도 보증을 설정해서 등록가치에 신고해야 된다. 보증은 등록 요건은 아니죠. 그죠? 특수법인은 등록 요건은 갖추지 마라 그랬지 안 갖춰도 되지 나머지는 법에서 해라는 거 다 해야 돼요. 헷갈리면은 지역농업협동조합 1000만 이상 보증 설정해야 되죠. 특수법인도 보증 설정은 해야 된다. 3번 보증을 설정한 기업공개사가 보증을 변경하려는 경우 만료라는 말이 안 나왔죠. 만료가 나오면 안 되죠. 이미 설정한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다시 보증을 설정하고 등록가치에 신고해야 된다. 4번 법인의 분사무소는 업무 개시 전에 분사무소당 1억 원 이상의 보증을 설정해야 된다. 이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기업공개사는 업무 개시 전까지 보증 설정하지만 분사무소는 절대 업무 개시 전까지가 아니고 분사무소 설치 신고 전에 보증 설정해야 되죠. 공탁한 기업공개사가 사망하거나 폐업한 경우 사망하거나 폐업한 날로부터 공탁금 세자니까 3년 이내는 회수할 수 없다. 자, 그 다음 중개보수 볼게요. 자, 거래계약 체결되면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판례에서는 중개계약은 거래계약 체결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특수한 유상계약이다. 그러면은 중개계약은 한마디로 유상계약이에요. 제가 들고 있는 게 분필이죠. 이거 분필이라 말을 안 해도 분필 맞죠? 원래가 유상계약이니까 중개계약 체결할 때 유상임을 명시하지 않아도 보수받을 수 있다. 다른 말로 보수에 관한 특약이 없다 하더라도 보수받을 수 있다. 그죠? 거래계약 체결되면 보수받을 수 있는데 거래계약 체결되고 난 뒤에 계약이 해제되거나 무효되거나 취소되어도 보수받을 수 있다. 다만 기업공개사의 기책사유라면 받을 수 없다 그랬어요. 자, 중개보수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보수율, 한도액, 실비 나타낼 때 제일 먼저 구분하는 게 주택이냐 아니냐부터 구분을 하죠. 주택은 시도 조례로 정하고 그 다음에
주택외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일단 두 개를 구분해 놓고 중개보수에서 제일 많이 나온 게 이 시도조례가 중개사무소하고 주택하고 다르다면은 주택소재지 시도조례를 한다. 17개 시도조례 다 외워야 되죠. 자격증 따고 17개 시도조례 외울 군번이 아니다. 하나만 외우자 하는 말은 중개사무소 소재지 시도조례예요. 물론 법인의 분사무소라면은 주사무소 소재지 시도조례가 아니고 분사무소 소재지 시도조례. 이게 제일 많이 나온 거예요. 자, 이 시도조례로 정하는 범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해놨는데 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는 이 범위가 매매나 교환은 1000분의 9죠. 임대차는 1000분의 8이죠. 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택외는 매매든 교환이든 임대차든 상관없이 전부 다 1000분의 9 이내에서 당사자 협의를 한다. 대신에 소형 오피스텔, 즉 전용 입식부엌과 전용 화장실이 설치된 85제곱미터 이하의 오피스텔은 기준이 다르죠. 소형 오피스텔은 매매나 교환은 최고가 1000분의 5죠. 임대차는 1000분의 4 이내에서 당사자 협의를 한다. 일단 주택이냐 아니냐 구분하고 시작하세요. 주택이냐 아니냐 구분할 때 주택에 부속되는 토지는 주택으로 본다. 그러면 시도조례로 본다 이 말이죠. 자, 동일한 건물에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이 동일한 건축물로 있으면은 면적이 큰 거로 봅니다. 똑같으면은 뭐로 본다? 주택으로 본다. 즉 주택이 2분의 1 이상이면은 주택으로 봐서 계산합니다. 동일 어쩌고 저쩌고 할 때 동일 몇 번 나온다? 3번. 동일 부동산에 대해서 동일 당사자 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기에 이루어졌을 때 물론 매매가는 보수만 적용합니다. 매매가는 보수만 적용한다는 게 제일 중요한데 동일 3번 반드시 확인해야 되죠. 한 번이라도 빠지면은 동일하고 매매하고 다른 거하고 다 받을 수 있어요. 자, 중개보수는 거래 금액에다가 보수율을 곱하면 되죠. 자, 근데 조심해야 될 게 확인 설명서 안에서는 중개보수는 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죠. 거래 예정 금액에다가 보수율을 곱합니다. 그럼 이 거래 금액이라는 게 매매일 때는 매매 가격, 전세일 때는 전세 금액.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보증금이 있는 임대차일 때 보증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100을 한다. 기본적으로 보증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100을 하는데 이게 5천만 원 미만일 때는 5천만 원보다 1원이라도 작을 때는 계산을 다시 하죠. 보증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70을 한다. 그 다음에 교환일 때는 큰 거 하나만 하지 평균하는 것도 두 개 다 더하는 것도 아니다. 그죠? 분양권일 때는 분양 대금에다가 프리미엄 다는 거 아니죠. 이미 지급한 금액에다가 프리미엄을 단다. 다른 말로 하면은 분양을 팔 때 받는 가격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계산 문제는 꼭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계산 문제 나오면 제일 먼저 동그라미 쳐야 되는 게 주택이냐 아니냐 동그라미 치고 일반이 받냐 쌍방이 받냐 확인해야 되죠. 물론 주택이라면은 일반이 받는 한도액도 확인해야 됩니다. 자, 16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중개보수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중개대상물인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미만인 경우는 그러면 주택 외가 더 크다 이 말이죠. 주택 외로 봐야 되겠죠. 중개보수는 중개 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거래 금액의 1000분의 9 이내에서 중개 의뢰인과 계획공개사가 서로 협의해서 결정한다. 이거 맞죠, 그죠? 그러면은 자 주택 외입니다. 예를 들어서 상가예요. 상가 임대차 할 때 일반인이 받는 한도는 1000분의 9입니까? 1000분의 8입니까?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주택일 때는 매매, 교환, 임대차 다르죠. 그죠? 주택 외에는 매매든 교환이든 임대차는 전부 다가 1000분의 9 이내에서 당사자 협의를 한다. 이것도 임대차도 1000분의 9로 봐야 되죠. 이번에 교환 계약인 경우 중개보수는 상호 매매로 처리해서 보수를 계산한다. 상호 매매로 본다 하는 말은 3억짜리 5억짜리 교환할 때 3억 팔 때 값 어렵게 받고 5억 팔 때 값 어렵게 받는다 이 말이에요. 교환일 때는 고액 부동산 가액을 합니다. 3번에 중개보수를 받지 않기로 특약을 하였을 경우 계획공개사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 설명을 생략할 수 있다. 이거 틀리게 자주 나와요. 계획공개사 중개보수를 받는 것은 권리죠. 확인 설명하는 것은 의무입니다. 권리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의무를 안 해도 된다 이런 말은 없죠. 중개보수를 받지 않기로 했다 하더라도 확인 설명하는 의무, 손해배상해야 되는 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그죠?
4번에 기업공개사는 중개대상물이 주택인 경우 중개대상물 소재지와 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경우는 중개대상물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도조례로 정한 기준에 따라 보수 및 실비를 받아야 된다. 그럼 중개대상물이 전국에 다 있죠. 17개 시도조례 다 외워야 된다. 그런 구문이 아니다. 그죠? 중개사무소 소재지 시도조례요. 5번에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동일 당사자 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매매 계약에 관한 거래 금액만 정의한다. 매매는 맞죠. 대신에 동일 몇 번 나와야 돼요. 그런데 여기 아무리 봐도 동일 2번밖에 없죠. 이럴 때는 매매하고 다른 거하고 보수를 다 받습니다. 자, 17번. 기업공개사가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상가임대차를 중개한 경우 받을 수 있는 보수 총액은 얼마냐. 보증금이 2천만 원, 월세 30만 원, 곱하기 100하면 5천만 원이죠. 그대로 넘어가야 됩니까? 곱하기 70으로 다시 해야 됩니까? 그대로 넘어가야 되죠. 계약기간 1년 필요가 없죠. 그죠? 자, 중개사무소 소재지 시도조례, 중개대상물 소재지 시도조례 뭐를 찾아야 됩니까? 절대 이거 보면 안 되죠. 문제에서 동그라미 치세요. 상가죠. 상가 넣으면은 옆에다가 조례 꽃표하고 저거 하세요. 밑에 절대 조례 보면 안 되죠. 작년에 이거보다 약간 뭐 다음에 할 때는 그런 거 나오겠지만은 이거보다 약간 복잡한 문제를 뒀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상가 이러면 동그라미 치고 옆에다가 동그라미 치놓고 이것도 안 돼요. 동그라미 치고 제가 조례 꽃표 해라 그랬어요. 조례 보지 말라고. 상가 동그라미 치고 조례 보지 말라고 자기가 조례 꽃표 해놓고 밑에 보니까 중개대상물, 중개사무소. 당연히 중개사무소지 조례 봐가지고 틀렸어요. 주택 아니면 절대 조례 보면 안 되죠. 그러면은 5천만 원에 상가니까 1000분의 9죠. 총액이죠. 곱하기 2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금쟁이 규정 좀 정리 좀 하고 갈게요. 자, 공인중개사법에서 기업공개사 등을 대상으로 한 금쟁이가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금쟁이도 들어갔죠. 자, 금쟁이가 문제가 나오는 게 부동산 거래지에서 교란 행위는 꼭 나올 거예요. 이거 말고는 나오는 유형이 3개입니다. 첫 번째가 기업공개사가 금쟁이하면은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상대 취소 꼭 나옵니다. 그러니까 형벌 물어볼 때도 금쟁이 1년에 1천, 3년에 3천 꼭 나와요. 그 다음에 이게 금지 행위냐 아니냐 하는 것도 나오는데 여기는 판례도 자주 나옵니다. 그럼 금쟁이 첫 번째 1년에 1천짜리가 우리 첫 글자라면은 무등록자 매수중 이랬죠. 자, 무등록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거나 그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 요거는 1년에 1천 물어보는 걸 말고는 문제가 나올 게 없어요.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즉 중개 대상물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입니다. 매매업이 금쟁이지 임대업은 금쟁이가 아니다. 그죠? 그러면 업으로 한다 하는 말은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일회성 매매는 금쟁이가 아니다. 또 중개 대상물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게 금쟁이니까 개인인 기업공개사가 중개 대상을 외의 것을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것은 금쟁이가 아니다. 자, 요거 말고 나올 건 없고 요까지는 사실은 잘 나오는 부분 아니고 제일 많이 나오는 부분이 수수료예요. 초과 수수료 또는 초과 실비 받았다. 물론 지문에서는 수수료라고 안 나오고 초과 보수라고 나옵니다. 법으로 표현되면은 사례, 증여 그 밖에 어떤 명목으로도 법정 보수를 초과해서 받는 행위, 사례금조로 받는 것도 초과 보수로 금쟁이로 걸린다.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제일 처음 봐야 되는 게 기업공개사는 어떤 명목으로도 초과 보수 받지 말아 그랬어요. 그러면은 어린이하고 기업공개사 간의 초과 보수에 관한 약정은 무효가 아니죠. 초과 보수 약정이 무효라면 아무것도 못 받아요. 법정 보수까지는 받을 수 있으니까 초과 보수 약정은 무효가 아니고 초과되는 부분만 무효입니다. 이거 자주 나와요. 그런데 무자격자와 의뢰인 간의 보수에 관한 약정은 무조건 무효입니다. 그러면 이 보수 부분에서는 법정 보수를 초과해서 받지 마라 하는 핵심 하나 있고 하나가 더 있어요. 이 법정 보수는 중개업할 때만 적용한다. 중개업 아니면은 법정 보수 적용 안 합니다. 우연히 1회 중개하는 것은 중개업 아니죠. 그럼 중개업 아니니까 법정 보수 적용 안 한다. 초과 보수 받을 수 있다. 그죠? 초과 보수 약정도 유효인데 판례 너무 많이 받으면 일정 부분을 감액해서 받아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상가 매매를 중개하면서 권리금이나 비품을 같이 중개했다.
권리금이나 비품은 법정 중개소는 아니죠. 이건 중개업 아니죠. 그죠? 포괄적으로 초과보수받은 것은 처벌할 수 없다 그랬어요. 여기서 무조건 나오는 지문이 있습니다. 상가 분양 대행하는 것, 법인의 겸업 업무에 들어가는 것으로서 중개업 아니죠. 절대 법정보수 적용 안 한다. 기업공개사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잘못 해석해가지고 초과보수받았다. 처벌한다 안 한다? 처벌한다. 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잘못 해석해서 초과보수 받는 것은 중요 부분에 관한 법률의 착오로 볼 수 없다. 처벌합니다. 자, 초과보수 받는 것은 받는 게 문제가 돼요. 돌려주는 것은 고려 대상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기업공개사가 초과보수 상당의 당좌수표를 교부받았는데 부도가 나서 돌려줬다. 돌려주더라도 초과보수 받았죠. 금쟁이로 처벌합니다. 그러면은 초과보수로 처벌하기 위해서 의뢰인에게 초과보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무슨 말이냐면은 법정보수가 100만인데 300만을 현금으로 받았어요. 그럼 초과보수로 처벌하고 의뢰인은 200만 원 손해가 났죠. 그죠? 200만 원을 돌려줬어요. 그럼 의뢰인의 손해가 난 건 아니죠. 돌려줬다 하더라도 기업공개사는 처벌한다. 그러니까 기업공개사가 처벌하기 위해서 의뢰인에게 초과보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중요상에 대한 거짓된 은행으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판례에 나오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기업공개사들끼리 서로 짜고 의뢰받은 것보다 무척 높은 가격으로 팔고 그 차익을 취득하는 행위도 중요상에 대한 거짓된 은행으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로 본다. 물론 여기에서 거래 금액도 중요상으로 본다 하는 판례도 있어요. 자, 3년에 3천짜리 아까 부당단체 요건 했죠. 부당단체에서 탈세 정서를 직접 하면은 물론 여기에 쌍방대리도 같이 들어갑니다. 탈세 목적으로 보존 등기나 이전 등기 안 된 부동산이나 전매 등 권리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자, 여기에서 나오는 판례가 금증인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거예요. 기업공개사가 미등기 전매를 중개했는데 알면서도 중개했는데 결론적으로 전매 차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그다음에 정서, 양도나 알선이 금지된 분양이나 임대와 관련된 정서 등의 매매나 교환의 중개나 그 매매를 업으로 하는. 그러면은 상가 분양 계약서는 오로지 상가 매매 계약서일 뿐이지 금증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도나 알선이 금지된 분양과 관련된 정서라고는 볼 수 없다. 이런 거죠. 직접 거래. 형벌 물어볼 때는 직접 거래가 제일 많이 나와요. 3년에 3천이죠. 자기 의뢰인하고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게 직접 거래입니다. 구분해야 되는 게 중개대상물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것은 금증이죠. 일회성 매매는 금증 아니죠. 그죠? 자기 의뢰인 거를 딱 한 번 사는 것도 직접 거래로서 금증에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은 기업공개사 자기 의뢰인 물건을 산 게 아니고 다른 기업공개사 중개로 물건을 샀다. 또 다른 기업공개사 중개로 물건을 팔았다. 자기 의뢰인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거 아니죠. 직접 거래 아닙니다. 직접 거래할 때 의뢰인에는 소유자뿐만이 아니고 소유자를 대리하는 대리인이나 수임인도 포함한다. 즉 소유자의 대리인하고 기업공개사하고 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직접 거래로 처벌합니다. 쌍방대리. 자, 쌍방대리가 금쟁이지 일방대리는 금쟁이가 아니다. 그죠? 또 양당사자의 동의를 받아도 쌍방대리는 무조건 금쟁이다. 이거 말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3년에 3천 업무방해죄 부동산 거래지서 교란 행위에 들어가는 것도 금쟁이 들어가세요. 자, 그러면 이거 가지고 18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공인중개사 법령상 금지 행위로 규정된 것이 아닌 것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연희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거나 그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 1년에 1천짜리 맞죠? 사례 정려 그 밖에 어떤 명목으로도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해서 금품을 받는 행위. 요거 1년에 1천 맞고,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서 특정 가격 이상으로 중개를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일반인을 대상으로는 금쟁인데 이런 지문 잘 보세요. 그러면은 특정 가격 이상으로 중개를 의뢰하지 말라는 말은 집주인은 집을 싸게 내라는 말입니까? 비싸게 내라는 말입니까? 특정 가격 이상으로 의뢰하지 말라는 말은 싸게 내라 이 말이죠. 가격이 올라갑니까? 떨어집니까?
떨어지죠. 이거는 금지가 아니다. 그죠?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하는 행위가 금지행위예요. 4번에 정당한 사유 없이 기획공개사 등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당한 표시 광고를 방해하는 행위. 이것도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금지행위죠. 단체를 구성해서 특정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은 외의자와의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기업공개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지서 교란 행위 3년에 3천짜리입니다. 자, 교육. 자, 교육이 크게 실무교육, 연수교육, 직무교육이죠. 자, 원칙적인 실시권자는 시도지사죠. 물론 직무교육은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이 들어갑니다. 여기는 국토교통부 장관은 안 들어가요. 대신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교육의 전국적인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침을 수립할 수 있다. 세 개 다 들어갑니다. 그럼 실무교육의 실시권자는 시도지사죠. 대상자는 기획공개사, 그 다음에 법인의 임원이나 사원 3분의 1입니까? 전원입니까? 전원. 분사무소 책임자 그리고 소속 공개사는 등록 신청 전 1년 이내, 분사무소 설치 신고 전 1년 이내, 소속 공개사 고용 신고 전 1년 이내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만두고 난 뒤에 1년 이내는 안 받아도 되죠. 내용은 크게 틀리게 나올 건 없고 시간은 실무교육 리얼이니까 4일 하면 되죠. 하루에 8시간 그러니까 48, 32 통제 잘 따르면 마지막 날 오후 4시간 빼준다. 28시간에서 32시간 이내요. 자, 연수교육. 실시권자 시도지사죠. 연수교육의 대상자는 기업공개사와 소속공개사는 연수교육 니은이니까 2년마다 받죠. 조심해야 되는 게 등록한 날로부터 2년, 고용신고한 날로부터 2년 아니죠. 앞에 실무교육이나 연수교육을 받은 날로부터 2년마다. 그러니까 시도지사는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통보합니다. 그럼 연수교육의 시간은 니은이니까 이틀 하면 되죠. 16시간이다. 4시간 빼가지고 12시간에서 16시간. 연수교육을 안 받으면 과태료 줍니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연수교육의 실시권자는 시도지사니까 시도지사가 줍니다. 자, 직무교육. 중개보조원이 되려는 자는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직무교육. 여기는 등록관청도 반드시 같이 들어가야 돼요. 고용신고 전 1년 이내 받아야 되는데 그만두고 난 뒤에 1년에는 안 받아도 되죠. 직무교육의 내용은 보세요. 자, 실무교육에서 법률 실시, 중개 및 경영 실무 직업 윤리. 연수교육에서는 법이나 제도의 개정상 중개 및 경영 실무 직업 윤리. 직무교육의 대상자인 중개보조는 중개무 못하니까 앞에 거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고 오로지 직업윤리 하나밖에 없죠. 직업윤리라는 말이 사자 기질 너무 내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럼 기억이니까 하루 하는데 이 사자 기질 너무 내지 마라 이거 가지고 하루 종일 할 게 없으니까 반 잘라서 4시간만 합니다. 이것도 통제 잘 따르면 좀 빼줘야 되겠죠. 기억이니까 1시간 빼가지고 3시간에서 4시간. 자, 그 다음에 예방교육. 국장시도지사 등록관청은 기업공개사 등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답니다. 대신에 예방교육은 국장이 전국적인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침을 수립할 수 있다 이런 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방교육 통보하면 10일 전까지 일시장소 내용을 통보해야 된다. 자, 실무적으로는 실무교육, 연수교육, 직무교육을 받을 때 교육비를 내야 돼요. 그런데 예방교육은 받아야 될 의무가 있는 건 아니죠. 교육비 내고 들어온나 그러면은 아무도 안 가겠죠. 이거는 교육비가 없어요. 교육비가 없으니까 교육기관은 손해보겠죠. 그래서 예방교육 실시하는 교육기관에게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다. 교육비 지원은 실무교육, 연수교육, 직무교육은 없습니다. 자, 19번에 자, 다음 공익에서 법령에 의한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기업공개사가 되려는 자는 등록 신청 전 1년 이내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된다. 여기는 실무교육은 등록관청 들어가면 안 되죠. 오로지 시도지사만 들어가면 되죠. 자, 그럼 이거 맞는 거 보세요. 실무교육 원칙적인 실시권자는 시도지사인데 예외적으로 국장이 직접 실시할 수 있다? 이거 아니죠. 조심해야 돼요.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 실시권자는 원칙적으로 시도지사인데 예외적으로 국장이 직접 실시할 수도 있다. 실무교육은 오로지 시도지사입니다. 국장 안 들어가요. 이번에 법인의 분사무소에 소속되고자 하는 소속공개사도 고용신고 전 1년 이내 실무교육을 받아야 된다. 맞고
시도자는 연수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실무교육 또는 연수교육을 받은 후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연수교육의 일시장소 내용을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된다. 실무교육의 시간은 28시간 이상 32시간 이내로 한다. 연수교육의 교육의 내용은 부동산 중개 관련 법제도의 변경상 부동산 중개 및 경영 실무, 직업 윤리 등으로 한다. 맞나요? 자, 포상금 하나만 하고 좀 쉴게요. 자, 법에서 포상금은 공인중개사법에서 포상금의 대상은 형벌의 대상이 돼요. 아까 했죠. 무등록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 등록한 자 3년에 3천, 등록자나 자격증을 대여 양도하거나 대여 양수 받은 자 1년에 1천, 기업공개사 아닌 자가 표시 강구했다 1년에 1천, 거래지에서 결환행위했다 3년에 3천. 그러면은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을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이나 신고센터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 대해서 등록관청이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수사기관이나 신고센터에서 보상금 지급하는 거 아니다. 그죠? 보상금은 한 건당 50만 원으로 합니다. 그러면은 보상금 주려고 그러면은 보상금 줄 돈을 받아가지고 줘야 돼요. 전부 다 형벌의 대상이니까 벌금 받아야 되죠. 대신에 벌금은 국고로 들어갑니다. 보상금은 등록관청이 지급하죠. 말이 안 맞죠? 그래서 국고에서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행정관청에서 적발되기 전에 신고나 고발해야 되는데 전부 다 지급하는 게 아니고 그래도 검사가 공소 제기하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경우에 한해서 지급한다. 조심해야 되는 게 불기소 처분했다 지급하는 거 아니죠. 무죄 판결 받았다. 무죄 판결은 판사가 주고 공소 제기를 했죠. 무죄 판결 받아도 지급은 합니다. 자, 등록관청에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면은 등록관청은 수사기관의 처분 내용을 조회하고 지급을 결정하고 지급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포상금 지급합니다.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나 고발했다 같이 했기 때문에 균등하게 배분하죠. 하나의 사건에서 2건 이상의 신고나 고발이었다 따로 왔으니까 최초로 신고나 고발자에게 지급한다. 그런데 부동산 거래 신고가 관한 법률의 포상금하고 2개는 반드시 비교를 해야 돼요. 공인중개사법에서 먼저 했어요. 첫 번째, 부동산 거래 신고가 관한 법률에서 포상금 2번째 나왔어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법에서 1개월 이내, 부동산 거래 신고가 관한 법률에서는 2개월 이내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가 관한 법률에서 예를 들어서 과태료 대상이다. 과태료는 신고관청이 부과하죠. 자기가 했는데 다른 데 확인할 게 없죠.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가 관한 법률에서는 포상금 지급 신청서 접수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 공개사법에서는 접수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가 아니고 지급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이거 구분하시고, 또 하나가 부동산 거래 신고가 관한 법률에서는 예를 들어서 과태료 20%를 지급합니다. 그러면 과태료 받아가 돈이 남습니까? 모자랍니까? 돈이 남죠? 남는데 국고에서 보조한다 이러면 안 되죠.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가 관한 법률에서는 포상금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군구 재원으로 충당한다.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국고에서 100분의 50 범위 내로 보조할 수 있다. 20번. 다음 중 공인중개사 법령상 포상금 지급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 무등록자죠.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맞고,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받은 등록관청은 포상금 지급 신청서 접수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포상금 지급해야 된다. 요거 2개월이라고 틀리게 나왔는데 먼저 나왔으니까 1개월이죠. 그런데 조심해야 되는 게 포상금 신청서 접수받은 날로부터 아니죠. 그죠? 수사기관의 처분 내용을 조회하고 지급을 결정하고 지급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포상금 지급합니다. 포상금 한 건당 50만 원으로 한다. 맞고, 포상금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 중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는 비율은 100분의 50이 아니고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 포상금은 신고 또는 고발의 대상자가 행정기관에서 발각되기 전에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 모두에게 지급하는 것은 아니다. 검사가 공소 제기하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경우에 한해서 지급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는데, 협회부터는 요래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죠. 그죠? 그래서 다음 주에 할 때는 다음 주에 문제 협회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처럼 문제를 풀게요. 그리고 앞부분은
또 문제만 풀고 조금 쉬다가 뒷부분은 문제만 좀 풀고 넘어가겠습니다. 좀 쉬다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공법을 강의하는 고상철입니다. 자, 제가 이번 시간에 말씀드릴 건 뭐냐면 공인중개사를 여러분이 공부하시다 보면은 여러 가지 자료들, 뭐 OX 문제라든지 어떤 요약된, 집약된 자료, 뭐 PPT 자료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 일일이 출력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보관하고 하는데 불편함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약간 또 해소도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하고 커뮤니티도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네이버 밴드라는 어플을 좀 활용할 건데요. 그 네이버 밴드에다가 자료를 올려놓은 거를 내가 다운을 받고 내가 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작하는 거 똑같이 따라 하시면 설치부터 사용 방법까지 말씀드릴 테니까 그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1단계 네이버 밴드 어플을 다운받습니다. 자, 그럼 네이버 밴드 다운을 어떻게 받냐? 자, 플레이스토어 우리 안드로이드 버전으로 갈게요. 그래서 플레이스토어를 누르시면 화면이 바뀌면서 지금은 이제 컴퓨터 화면을 제가 이제 좀 크게 보이게끔 해놓은 거라서 여러분 핸드폰에는 아마 맨 위에 여기 검색창이라는 게 있을 건데 여기다가 제목을 넣는 거예요. 제목을 뭐라고 쓰냐면 네이버 밴드 아니면 밴드 이렇게 쳐도 돼요. 밴드 치면 제일 상단에 나오죠. 그래서 이제 네이버 요 밴드가 요 초록 색깔 바탕에 B자예요. 밴드.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설치 누르시면 됩니다. 자, 2단계 그럼 네이버 밴드를 일단 들어가셔야 돼요. 들어가서 검색하기 전에 밴드 어플을 누르면 위측 상단에 이 돋보기 모양이 있을 거예요. 이 돋보기 모양을 누르기 전에 우리가 이제 검색을 해야 되잖아요. 누르시면 검색 컨트로 가요. 여기다가 우리 공수모라고 치면 돼요. 공수모 치고 엔터 치면 이제 그동안 이제 우리 공수모 관련된 게 나올 건데 제일 상단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네이버 33개가 밴드가 나왔는데 그중에 여기가 1등이죠. 자, 그럼 이제 3단계 해당 공수모 밴드로 들어갔습니다. 그럼 들어가시게 되면 가장 첫 화면에 공인중개사 수험생 모임이거든요. 원래 그 수험생들만 위한 모임이기 때문에 시험 정보하고요. 어떤 자료들이 있어요. 뭐 OX 문제, 뭐 오지선다 문제, 그리고 이제 요약된 자료들 그런 거 공부할 수 있는 활용하는 어떤 밴드고요. 이 강의와 관련된 어떤 특강이 있다거나 할 때 공지사항 같은 거 그리고 지속적으로 교수님들께서 자료를 올려드릴 거기 때문에 요 관련된 자료 관련된 거 어떤 거 있는지 잠깐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4단계로 갈게요. 또 다른 꿀팁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바일 1일 학습이라는 건데 핸드폰으로도 내가 하루에 짬을 내는 시간, 예를 들어서 전철을 타거나 버스를 탄다거나 화장실을 간다거나 할 때 1일 그 공부 학습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메인 화면에서 위로 좀 올라가면은 모바일 1일 학습이라고 나올 거예요. 여기 있습니다. 모바일 1일 학습이라고 해서 시험 과목에 따른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올리시면은 여러분이 이제 그 시간 안에 이 문제에 대한 것을 읽어본 다음에 여기서 정답과 해설은 바로 보여지면 이거는 암기가 돼버리기 때문에 정답 해설은 맨 밑에 안 보이게 숨겨놨어요. 그래서 현재 밑으로 쭉 내리면 인지에 가서 쭉 내리면 요때 답이 나와요. 댓글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쓴 거는 내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 댓글 표시 보시면은 이런 거는 표정 좋아요 한번 눌러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내가 좋아요 그러면서 뭐 선생님 사랑해요 해도 되고 좋아요 이런 거 눌러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밑으로 가면 이제 댓글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댓글 남겨주시면 확인이 되는 경우에 바로 답글을 올릴 수 있게끔 실시간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과정과 같이 공수모 밴드예요. 공인중개사 수험생 모임 밴드를 줄여서 우리 공수모 밴드라고 하는데 이렇게 가입하시면 여러 가지 자료들 업데이트되는 거, 개정되는 부분 신속하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 학습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꼭 가입하셔서 좋은 자료도 받고 매일매일 학습하시면서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는 부동산 실무, 일반인들이 어떤 도움을 받기 위한 관련된 밴드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요.
일단은 검색창에다가 여기 365 부스라고 치시면 돼요. 365 부스인데 365일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예요. 네이버 밴드인데 요 365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 일단 이거 클릭하시면 현재는 이제 4만 명 정도 되는 밴드인데요. 우리가 일반인들이 어떤 부동산 정보를 습득하는 데 있어서 이 정보를 얻기가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어딘가를 찾아본다고 해서 잘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어떤 전문가들이 하는 말들이 이 친밀성이 있는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믿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그래도 좀 손쉽게 찾아볼 수 있게끔 저희 이제 이 밴드에 구성된 전문가들이 정보를 좀 제공해 주는 거기 때문에 아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거고요. 내가 부동산 중에 토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상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나는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청약이 좀 궁금하다. 근데 그게 솔직히 어디 가서 물어보거나 어떤 정보를 찾기 쉽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밴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65일 내내 부동산을 어떤 공부한다는 취지로 밴드에 들어오셔서 질의응답도 하시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예를 들어 문의하시면 저희가 관련된 정보를 또 제공해주는 그런 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밴드냐면 한번 보시면은 지금 현재는 공지사항이 제일 먼저 나올 건데요. 이 공지사항은 기존에 있던 오프라인이 어떤 강좌가 있으면 그 강좌에 관련된 거 세미나라든지 그래서 평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접하지 못했던 강의들 있죠.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거 공지를 좀 하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하나 좀 더 올리면 자 이제 우리 교수님이에요. 교수님 중에 상가 교수님이 최근에 예를 들어서 법이 바뀌었어요. 법이 바뀌게 되면 최근에 바뀐 법이 이러한 바뀐 법이 있으니 중개업을 한다거나 투자를 할 때 좀 유의해서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라는 거를 올려놓을 거예요. 기존에 올려놓은 자료가 있으면 또 찾아보시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계속 밴드에서 소식을 받으시면 실전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부동산 관련된 내용 중에서 하나 더 보시면 이제 랜드프로에서 직접 우리 프로그램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까발리기, 부동산 부티크 이런 TV 관련돼서 부동산 팁 있죠. 예를 들어서 청약을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금 강남권 아파트를 투자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정보를 쉽게 여러분들이 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것들을 시대에 맞게 흐름에 맞게 부동산 시장이 이제 요동치면 내가 지금 집을 팔아야 되냐 사야 되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정보를 들을 수 있는 밴드니까 시간이 나실 때마다 자주 들어오시고 저도 자주 들어가서 좋은 정보 남겨드릴 테니까 자주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동산 공법하고 부동산 토지 투자를 강의하는 고상철이었습니다. 자주 밴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